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늙으면 자식이나 손자가 효도해 주길 바라게 된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나름 씩씩하게 살았어요. 작은 가게도 운영하면서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집을 마련했고 그 집을 발판 삼아 손자 손녀들 공부도 조금씩 보태줬어요. 제 소원은 하나였어요. 내 자식, 내 손자들이 부족함 없이 잘 살면 그걸로 됐다. 이 마음 하나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믿었던 손자 녀석이 저를 등 뒤에서 찌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할머니, 요즘 주식 모른 척하면 손해예요. 다들 한다니까요. 나는 그런 거 몰라.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다 잃는 거 아냐? 아니에요. 요즘은 정보만 잘 알면 누구나 돈 버는 세상이잖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애가 젊으니까 그런 소리도 하는가 보다 했어요. 집에서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면서 밤낮으로 컴퓨터 붙들고 있길래 공부하는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주식이었던 겁니다. 제가 눈치챈 건 아주 사소한 계기였어요. 손자가 제게 부탁을 했거든요. 할머니, 혹시 통장에 남는 돈 좀 있어요? 잠깐만 굴리면 2배, 3배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뭐, 내 노후 자금인데 그걸 가지고 장난치자는 거야? 장난 아니에요. 저 진짜 확실한 정보가 있어요. 이번엔 무조건 올라요. 저만 믿으세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평생을 땀 흘려 모은 돈을, 말 그대로 제 숨줄을 쥔 돈을 애송이 손자에게 맡길 순 없었어요. 그래서 단호히 말했죠. 안 돼. 할미 돈은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최고야.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번 돈으로 해라. 그랬더니 손자가 씩 웃으면서 말했어요. 알았어요, 할머니. 괜히 걱정 마세요. 저는 그 대답을 믿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며칠 뒤였나 집안에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꼼꼼히 챙기던 공과금 납부 고지서가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자동이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게 이상하게 많았던 거예요. 전기세나 수도세보다 훨씬 큰 돈이 빠져 있었죠. 저는 깜짝 놀라 은행에 바로 갔습니다. 직원이 내역을 뽑아주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 통장에서 모르는 계좌로 돈이 몇 차례 송금돼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예요? 분명히 제가 한 게 아닌데? 여기 보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기록이 있는데요. 가족분이 대신 하신 건 아닐까요? 가족이긴 한데 내가 그런 걸 맡긴 적은 없어요. 순간 손자 얼굴이 스쳤습니다. 설마 싶었어요. 아니, 설마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애가 그랬을까? 저녁에 집에 들어온 손자를 붙잡았어요. 너 혹시 할미 통장에서 돈 뺀 적 있니? 에이,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가 깜빡하고 쓰신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를 줄 아냐? 내 손으로 안 한 건 뻔히 아는데. 할머니, 진정하세요. 잠깐만 빌린 거예요. 곧 돌려드릴게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믿었던 손자가 제 통장을 몰래 건드린 거예요. 뭐, 내가 그랬다고. 진짜예요, 할머니.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거 투자한 거라 곧 불어나서 돌아올 거예요. 오히려 할머니가 더 좋아하실걸요. 손자의 눈빛은 이상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서 욕심과 흥분이 동시에 보였죠. 저는 그 눈빛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외로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가족이었는데 그 가족이 제 돈을 탐냈다니.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할머니,
잠깐만 빌린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말이 어쩐지 칼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손자가 밤낮 없이 전화를 받고 모르는 사람들과 싸우듯이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무조건 반등 온다고 했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돈 마련할 테니까. 할머니 집 있잖아요. 담보로 잡으면 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평생의 보금자리, 제 마지막 남은 재산이 손자의 입에서 담보라는 말로 굴러나온 거예요. 너 방금 뭐라 그랬어? 할미 집을 담보로 잡는다고? 할머니,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해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내 집을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입에 올려. 할머니, 저를 못 믿으세요? 저는 할머니 손자예요. 제가 왜 할머니를 해치겠어요? 다 잘 되면 우리 집안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요. 그날 저는 손자와 크게 싸웠습니다. 손자의 목소리는 점점 낯설어지고 저는 그 아이가 제 손자가 맞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손자가 단순히 철없어서 욕심이 많아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자가 제게 고개 숙여 사과라도 하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애는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틀린 적 있어요? 예전에 비트코인 얘기했을 때도 제가 하라 했으면 지금 몇 억은 벌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 목숨줄 같은 돈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니 세상은 바뀌었어요. 땀 흘려서 일하는 건 바보예요. 돈이 돈을 벌게 해야죠. 저 성공하고 싶어요. 아니, 성공해야 돼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해야 된다니 마치 뭔가에 쫓기는 듯한 절박한 말투였거든요. 며칠 후 저는 손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벽에 온통 차트와 그래프, 경제신문 스크랩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그 아이 책상 위엔 온갖 투자 서적과 노트북 화면 속 끝없이 깜빡이는 주식 거래창이 있었죠. 이게 다 뭐냐? 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할머니, 함부로 들어오지 말랬잖아요. 너 지금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공부냐? 하루 종일 도박판에 앉아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 도박 아니에요. 이건 미래예요. 돈 버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그때 손자의 눈빛은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너머 어디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아들 부부를 불렀습니다. 얘 아버지, 너 이 사실 알았니? 내 아들이 내 통장 몰래 손 뗀 거 말이야.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설마 그럴 리가요. 내 눈으로 봤다니까. 은행에서도 기록이 다 나왔어. 그제야 제 아들 얼굴이 굳더군요. 며느리는 오히려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애들이 주식 안 하면 바보라잖아요. 너무 크게 문제 삼지 마세요. 뭐라고? 내가 시킨 건 아니고 저야 시킨 적 없죠. 하지만 애가 똑똑해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좀 믿어주세요. 그 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믿으라니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며칠 뒤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손자가 단순히 제 돈만 건드린 게 아니었던 겁니다. 동네 친척들, 친구들에게도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며 돈을 빌리고 다녔더군요. 그중엔 제 오래된 친구도 있었어요. 야, 내 손자가 그렇게 똑똑하더라. 투자 얘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혹했어. 그래서 돈 좀 맡겼지. 뭐,
내가 우리 애한테 돈을 줬다고. 그래도 걱정 말어. 그러던데 할머니 돈으로 이미 몇 배 불리고 있다고. 그 순간 제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제 돈으로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손자를 붙잡고 따졌습니다. 너 미쳤구나. 왜 남의 돈까지 손대? 할머니, 이번엔 진짜예요. 확실한 정보가 있어요. 이번 종목은 곧 대박 터져요. 그때 다 돌려주면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니? 어디서 그런 소리 들었어? 손자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입을 떼었습니다. 사실은 할머니,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형이 증권사 다니는데 내부 정보라면서 알려줘요. 무조건 맞는다고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내부 정보, 불법이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범죄에 휘말린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끼리 돌려보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한다고요. 저만 바보처럼 뒤처질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누구야? 이름이 뭐야? 어디서 만났어? 그건 말 못해요. 약속했거든요. 손자는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손자를 너무 곱게 키워서 그런 걸까?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며칠 뒤 찾아왔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담보대출건으로 서류 진행하시려던 거 맞으신가요? 네. 무슨 대출이요? 저는 그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고객님 명의로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공동명의 확인이 필요한데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명의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건 분명 제 손자가 한 짓이었습니다. 저는 손자를 불러 따졌습니다. 너 내 이름으로 대출 신청했지? 대답 안 해. 할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거 성공하면 할머니 집도 두 채, 세 채로 불릴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 이건 사기야. 범죄라고. 할머니는 왜 항상 저를 못 믿으세요? 저는 할머니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돌려드린다고요. 그때 저는 손자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 안에는 사랑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직 돈에 대한 집착만 가득했죠. 그리고 드디어 손자가 주식을 시작한 진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그 아이의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사람이 눈앞에서 변해간다는 걸 그때 처음 똑똑히 봤습니다. 제 손자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순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 눈빛 속엔 욕심과 불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집착이 얽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니? 내가 돈에 미쳐서 할머니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 했단 말이야?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말 좀 해라. 내가 널 낳아 키운 건 아니지만 무릎에 앉혀 키운 건 할미야. 내가 힘들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숨기냐? 손자는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빚이 있어요. 뭐? 빚? 내가 뭔 빚이 있냐? 처음엔 작은 돈이었는데 주식하다가 손해를 봤어요. 만회하려고 또 빌렸는데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빌린 거야? 얼마냐고 묻잖아. 5천만 원 정도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5천만 원. 할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조금만 있으면 다 메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계속 틀려서. 저는 다리가 풀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듣던 아들이 분노에 휩싸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미쳤냐? 내가 어떻게 5천만 원을 빚질 수 있어? 아빠, 그냥 조용히 좀 해요. 내가 다 해결할 거라니까 왜 난리세요? 해결? 해결은 무슨 해결이야? 이미 내가 집안을 다 망치고 있는데 무슨 해결을 한다고. 그러자 며느리까지 끼어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애가 잘못했으면 고치면 되지. 왜 소리를 질러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다잖아요.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지. 뭐, 이게 다 그렇다고? 5천만 원 빚이 장난이냐? 아니, 내가 말하는 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가족이 서로 고함을 주고받는 걸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바란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날 밤 손자가 제 방 앞에 와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번 종목만 성공하면 다 끝나요. 빚도 갚고 할머니 집도 지켜드릴 수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너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줄 알아? 이건 내가 할미를 끌어들이는 거야. 내 빚을 내가 대신 짊어지라는 거잖아.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 지켜드리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저만 믿어주세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 애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어디서 들어본 사기꾼의 말투와도 닮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손자의 휴대폰에서 문자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빨리 돈 안 가져오면 집안 다 끝장난다. 너 시간 끄는 거냐? 내 할머니 집이라도 담보 잡아와. 내일 안 되면 넌 그냥 끝이야. 저는 손자의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너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 대답 안 해. 할머니, 저 사실 불법 사이트에서 돈을 빌렸어요. 고리대금 같은 건데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쉽게 빌려준다고 해서.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자가 단순히 주식에 빠진 게 아니라 이미 사채업자들의 소나기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내가 왜 그런데 손을 대? 그게 어떤 사람들인지 알기나 해. 저도 알아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한 번만 벌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꼬였어요. 계속. 저는 울분이 터져 손자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손주를 때린 적이 없는데 그날은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못난 놈아, 내가 집안을 팔아먹으려 했다는 게 이런 이유였냐? 손자는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근데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매일 전화하고 찾아오고 저 이제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열어. 우리 얘기 좀 하자. 거칠고 낮은 목소리가 대문 밖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손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들이에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집안 전체가 위험에 빠진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쿵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열어. 시간 다 됐어. 숨지 말고 나와. 너 내일 태양 못 볼 줄 알아. 저는 그 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자는 눈물범벅 얼굴로 제 옆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어떡하죠? 이제 진짜 다 끝난 것 같아요. 조용히 해. 절대 문 열지 마. 그 순간 또다시 쾅쾅 철문이 흔들릴 정도로 두드려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집 앞에 누가 온 거야? 내 아들 빚쟁이다. 뭐라고요? 설마 농담이죠?
그때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또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아줌마, 우리가 장난하는 걸로 보여. 지금 이 집 담보로 대출한 거 시간 다 됐다니까. 안 나오면 창문 부수고 들어간다. 순간 며느리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당신 아들이 빚쟁이랑 엮였다는 게 사실이야? 아들은 차마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용기를 내어 문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여긴 노인네 집이에요. 제발 그만하세요. 돈은 차근차근 갚겠습니다. 노인네. 이 집 할머니 맞죠? 그 손자가 우리 돈 빌려갔는데 보증인처럼 서 있는 게 바로 당신이잖아. 몰라서 그래. 뭐라고요? 내가 보증을 섰다고요. 사인 다 돼 있더만. 공인인증서 로그인 기록까지 있어. 모르는 소리 말아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손자가 제 명의를 도용해 전자서명까지 해버린 겁니다. 집 안 공기는 금세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부르르 떨며 손자를 노려봤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내 할머니 명의까지 도용했어. 아빠 미안해요. 근데 저도 살려고 그랬어요. 그냥 한 번만 성공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살려고 남의 인생을 망쳐? 내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과 집이 내 장난감이야. 며느리도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너 왜 그랬어? 엄마 같은 할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우리 집안 다 망가지게 생겼잖아. 그 순간 손자가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다들 저만 탓하잖아요. 근데 알아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아빠 때문이에요. 아빠가 항상 무능력하다, 돈 못 번다, 집안 기둥뿌리 못한다. 그런 소리만 듣고 자라니까 제가 뭘로라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그걸 핑계라고 대냐? 핑계 아니에요. 전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었어요. 그래서 위험한 줄 알면서도 빠져든 거라고요.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생 가장으로서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는데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자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저는 손자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얘야 잘못했다면 돌이키면 돼. 할미 재산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 넌 아직 점잖니? 왜 그렇게 스스로를 끝까지 몰아붙이니? 할머니, 이제 늦었어요. 저 사람들 그냥 안 놔둬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문이 쾅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남자 셋이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좋게 말했을 때 갚았어야지. 이젠 얘기 길게 안 해. 애 어디 있어? 당장 나오라 그래. 손자는 저 뒤에 숨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제발 제 손자 건드리지 마세요. 돈은 제가 갚을게요. 갚는다고? 할머니, 지금 당장 현금 있습니까? 없죠? 그럼 집이라도 담보로 내놔야지. 남자들의 눈빛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탐욕에 젖어 있었죠. 아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경찰 불러도 돼. 경찰? 신고해봐요. 누가 불법인지 두고 보자고. 계약서 다 있으니까.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자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 집안 전체가 범죄자들 소나기에 잡힌 현실이 너무도 비참했어요. 그러다 문득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서 보여주세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닥쳐. 내가 만든 일이니 이제 내가 정리해야지.
저는 사채업자들이 내민 계약서를 덥석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찍혀 있는 제 전자서명을 보자마자 무릎이 풀렸습니다. 분명 제 이름이었지만 제가 한 적 없는 사인이었어요. 이건 위조잖아. 위조라니요? 공인인증서 기록 다 있어요. 할머니 아이디로 로그인된 거 확인했잖아요. 순간 제 눈물이 멈추고 안에서 무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건 내 손자가 내 인생을 훔쳐간 증거다. 계약서를 들여다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이 쓰여 있었고 전자서명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서류에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내 사인이 아니에요. 할머니. 농담 마세요. 다 전자기록에 남아있는데 뭐요. 여기 보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기록까지 다 있잖아요. 그거 우리 손자가 제 아이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손자가 한 게 곧 할머니가 한 거지. 미성년자도 아니고 다 성인인데. 알아서 책임지셔야지. 그들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벌떡 일어나 그들에게 고함쳤습니다. 이건 위조야. 우리 어머니는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 없어. 아드님, 흥분하지 마세요. 위조인지 아닌지는 법원 가서 따지시고요. 우리 입장은 간단해요. 돈 못 갚으면 집이든 뭐든 받아내야 한다는 거. 며느리도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사람 양심이 있어요? 노인네 집을 이렇게 협박하면서 마음이 편해요? 우린 양심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대로 일하는 겁니다.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오기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좋습니다. 경찰 부릅시다. 이게 진짜라면 법적으로 다 밝혀질 테니까. 경찰? 부르세요. 우리도 할 말 다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사채업자들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우린 합법적으로 계약한 겁니다. 다 기록 남아 있습니다. 이쪽 말씀은? 저는 울먹이며 손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손자가 제 명에 도용해서 제 아이디로 서명한 거예요. 전 그런 적 없습니다. 경찰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손자분, 사실입니까? 지금 말씀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손자는 고개를 푹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했어요. 할머니 몰래.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채업자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야, 이 자식아. 우리랑 장난친 거였어? 내가 보증인이라고 해서 돈 빌려준 건데 이게 다 사기였다는 거냐? 저도 살려고 그랬던 거예요. 한 번만 성공하면 다 돌려드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 자식이 미쳤네. 경찰 양반, 이거 사기죄로 당장 잡아가세요. 우리 피해자라고요. 경찰은 차분히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진술서 작성하시고 피해 사실 입증 자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물리적 충돌 없으니 다들 진정하시고요. 그날 밤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완전히 기진맥진했습니다. 손자는 경찰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감옥 가는 건가요? 그건 수사 결과에 따라 다르지. 내가 명의 도용하고 돈 빌린 건 사실이잖아. 그 말에 손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저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었어요. 뭔가 보여주고 싶었다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아들은 술잔을 들이켜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능력한 아빠였냐? 내가 날 그렇게 무시했냐? 여보, 이제 애를 탓하지 말아요. 이미 일이 벌어졌잖아요.
당신은 대체 왜 편만 드는 거야? 5천만 원 빚에다 사채까지 우리 집안 다 망했어. 저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모든 화살이 서로를 향하고 있었지만 정작 제 가슴이 가장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며칠 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손자가 빌린 돈은 단순히 주식 투자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빠져나갔던 겁니다. 뭐라고? 도박까지? 저 처음엔 아니었어요. 근데 손실이 너무 커서 그거라도 해서 메꾸려고. 아들의 손이 덜덜 떨리며 치켜 올라갔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인간이냐? 저는 황급히 그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때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저는 손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무너질 뻔했어. 내가 내 기저귀 갈던 손이야. 그런데 내가 그 손을 배신했냐?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저도 살고 싶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협박하고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저는 눈물이 솟구쳤지만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살겠다고 우리 모두를 죽이려 했던 거냐? 내가 한 건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다 같이 무너지는 길을 택한 거야. 그날 이후로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손자는 사기 및 명의도용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고, 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다녀야 했습니다. 평생 법원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제가 그곳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재판정에 서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이신 할머니, 피고인이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원하십니까? 순간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손자지만 그가 한 짓은 명백히 죄였거든요. 저는 눈물을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할 테니까.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손자는 제 얼굴을 바라보며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저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널 버리는 게 아니다. 널 살리기 위해서 이 길밖에 없다. 재판정에 앉아 있는 제 손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 수갑이 채워진 두 손, 초라한 죄수복. 제가 무릎 위에 앉혀 밥을 먹이던 아이가 이제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현실이 너무도 참담했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손자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할머니 몰래 명예 도용한 것도, 사채 빌린 것도 다 제 욕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이 매일 협박하고 제가 무너지는 게 무서워서 할머니를 끌어들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에 방청석 여기저기서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주식 투자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피해자 명의 도용, 불법 대출, 심지어 일부 자금은 온라인 도박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또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널 너무 믿었던 게 잘못이었구나. 하지만 그래도 넌 내 손자야. 재판은 생각보다 길고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증거 자료로 은행 내역, 계약서, 통화 기록까지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손자가 빚을 진 이유는 단순히 투자 실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비밀리에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손자의 휴대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고인은 1년 전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에 수십 차례 접속했습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도박 중독에 빠져 빚을 키운 것입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며느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충격에 손이 떨렸습니다. 도박? 내가 도박까지 했단 말이냐? 손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처음엔 작은 거였어요. 그냥 재미로. 근데 잃은 걸 만회하려다 보니 점점 커졌어요. 그게 제 인생을 이렇게 망칠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우리 집안을 2번 죽이는구나. 내가 무능하다고 욕하더니 결국 내가 이렇게 망가뜨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제지했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이곳은 법정입니다. 아들은 주저앉아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버지 자격이 있긴 한 걸까? 재판이 끝나갈 무렵 판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피해자인 할머니, 다시 묻겠습니다. 선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엄벌을 원하십니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손자를 벌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 순간 손자의 눈이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널 버리는 게 아니야. 널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 벌이 내 삶을 바로잡는 마지막 기회일 거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정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판 후 집에 돌아오는 길 가족 간의 갈등은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아들은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손자를 몰아붙였습니다. 너 집행유예 받은 걸 감사하게 알아라. 다시 이런 짓 하면 그땐 진짜 감옥이다. 아빠, 저도 알아요. 근데 제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냥 뭔가 보여주고 싶었을 뿐인데. 보여주고 싶다면서 내 가족을 다 팔아먹었냐? 며느리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 친척들, 이웃들 다 알 텐데 우리 집안 다 끝났어. 저는 그런 가족들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해야 해.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게 내 마지막 역할일 거야.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재판에서 다 드러나지 않았던 또 다른 사실이 경찰의 후속 조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손자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피해자분,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손자분,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주변에 그를 이용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형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손자분, 혼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사해보니 손자분에게 확실한 정보를 준다는 인물이 있었어요. 증권사 직원으로 위장했지만 사실은 불법 투자 브로커였습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 이미 수십 명을 속여 돈을 빼돌린 전과자입니다. 손자분은 그 사람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순간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처음부터 사기꾼한테 휘말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손자분이 빚까지 지게 된 것도 다 그 사람의 의도였어요. 할머니 명의까지 쓰라고 부추긴 것도 그놈입니다. 손자는 조사실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맞아요. 그 형 말만 믿었어요. 이번에 오르면 너도 대박 난다. 너 할머니 집 담보 잡으면
더 큰 돈 굴릴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게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할머니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숨겼어? 할머니가 반대할 게 뻔했잖아요.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형이 말했어요. 늦으면 기회 없다. 남들도 다 한다고 저도 모르게 따라간 거예요. 손자의 눈물은 후회였지만 그 안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피해자인 거잖아요. 사기꾼한테 속은 거잖아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해자이자 공범입니다. 명의를 도용하고 서류를 위조한 건 분명 범죄니까요. 하지만 주범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인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수배 중입니다. 하지만 워낙 교묘하게 움직여서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가족 문제로 신고를 꺼려서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 왔던 놈입니다. 며칠 후 경찰은 결국 그 브로커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인물은 제 오래된 친구의 아들이었습니다. 뭐라고? 영철이 아들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시는 분입니까? 어떻게 그 애가? 영철이는 젊을 때부터 사업 실패와 도박으로 집안을 망쳤던 친구였어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그 아들이 결국 아버지 길을 따라간 거였습니다. 손자는 울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 형을 알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 형이 먼저 다가왔어요. 내 할머니 돈 많지 않냐? 제대로 굴리면 너도 효도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말에 혹했던 거예요. 뭐라고? 효도. 네, 저는 정말 할머니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도 할머니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다 함정이었어요. 순간 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아, 내가 날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면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걸로 충분했어.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필요했는데.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들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도 위험하고 아들도 범죄자로 낙인 찍혔고. 여보, 그만해요. 지금 중요한 건 아들을 구하는 거예요. 구한다고? 이게 구해지는 상황이냐? 저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 잘못이 크지만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나는 두 눈 뜨고 못 본다. 며칠 뒤 경찰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브로커를 검거했습니다. 정말이요? 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의 돈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회수 가능한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순간 아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며 절규했습니다. 결국 우리도 다 잃은 거네. 저는 그 자리에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래, 돈은 잃었다. 하지만 아직 사람은 안 잃었어. 내 손자는 살아있어. 살아있는 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빚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이웃과 친척들에게 진 빚도 고스란히 우리 집안의 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칼처럼 가족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저 집, 손자가 집안 말아먹었다더라. 평생 성실하게 살던 할머니가 저런 꼴을 당하다니.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어디 얼굴 들고 다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들어선 손자를 바로잡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그때 손자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제발 믿어주세요. 다시 태어나서 제대로 살게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라. 내가 진 빚은 우리가 같이 갚을 테니 내 마음만큼은 다시는 빚지지 말아라. 돈은 다시 벌면 된다. 하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브로커가 경찰에 잡히면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손자가 단순히 피해자이자 가담자였던 것뿐 아니라 그 브로커가 우리 집안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분, 브로커가 할머니 댁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손자분이 직접 알려준 건 맞지만 누군가 그에게 처음 정보를 흘린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또 다른 배우가 있다는 겁니까? 네, 아직 확인 중이지만 가족 중 누군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사의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처음 브로커에게 정보를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집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가족 중 누군가라니. 우리 집에서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손자분이 브로커와 처음 만났을 때 이미 할머니의 재산 규모와 통장 사정을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손자분 혼자 말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미리 정보를 제공했다고 봐야 합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가족 중 누군가가 내 손자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일까?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애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절대 그런 짓 안 했어요. 아들이 분노에 가득 차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너 맞지? 내가 그놈이랑 내통한 거 아니야? 뭐라고요? 당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늘 돈에 집착했잖아. 애한테도 돈 벌어야 산다고 부추긴 거 다 내가 들었어. 그건 그냥 현실 얘기였을 뿐이에요. 내가 왜 집안 말아먹을 짓을 하겠어요. 둘은 서로 소리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들며 외쳤습니다. 그만해. 지금은 서로 탓할 때가 아니야. 중요한 건 진실이야. 누가 우리 집안을 팔아넘겼는지 밝혀야 한다. 그때 손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사실 형이 처음에 제게 너희 집 통장에 돈 많다며 라고 했을 때 저도 이상했어요. 제가 말한 적 없는데 어떻게 아는 거지 싶었거든요. 뭐라고? 근데 형이 그러더라고요. 너희 어머니 쪽에서 들었다고.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요? 저라고요? 말도 안 돼요. 형사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며느님, 혹시 브로커와 연락한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저 그런 사람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경찰이 내민 증거는 잔혹했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 통화 내역에 브로커와 동일한 번호가 여러 차례 찍혀 있었던 겁니다. 이건 설명하시죠. 저도 몰랐어요. 그냥 투자 상담하는 사람이라고만 알고 통화했어요. 저는 그게 불법 브로커인지 몰랐다고요. 아들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팔아넘겼구나.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음의 길로 밀어넣은 거야. 아니에요. 저 진짜 몰랐어요. 그 사람이 증권사 직원이라고만 해서. 저는 그냥 아들에게 도움이 될 줄 알았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믿었던 며느리마저 이런 상황에 연루되다니. 그날 밤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혼을 못할 줄 알아? 내가 우리 집안 다 망쳤어. 여보, 진짜 아니에요. 저도 속은 거예요. 왜 제 말은 믿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안 속았으면 애가 여기까지 왔겠냐? 손자는 구석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엄마 탓 아니에요.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돈이 뭐라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무너져야 하니. 며칠 후 경찰은 며느리를 불러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공범은 아니었지만 부주의하게 가정 정보를 외부에 흘린 책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며느님이 의도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증권사 직원이라고 믿고 아들 얘기를 한 게 빌미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문을 열어준 셈이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 부주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정말 고의는 아니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상처는 남는 법이다. 하지만 난 너를 미워하지 않겠다. 다만 이 집안,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한다. 그러나 이웃들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저 집 망했대. 며느리가 집안 정보 다 흘렸대. 손자가 할머니 등쳐먹더니 이제 다 드러났네. 수군거림은 칼처럼 날아와 가족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며느리는 집 밖에 나가길 두려워했고 아들은 직장에서조차 눈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돈이 집안을 세우기도 하지만 무너지게 하는 것도 돈이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잃으면 안 되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날 밤 저는 손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얘야, 널 이 구렁텅이에 빠뜨린 건 내 욕심이지만 너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었구나. 하지만 잊지 마라. 이제부터 내가 짊어져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책임이다. 사람을 다시 얻는 게 내 인생의 숙제다. 손자는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다시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돈이 사람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새로운 수사를 이어가며 또 다른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브로커 뒤에 또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 저는 차가운 소름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큰 파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며칠 뒤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조사실의 분위기는 전과 달리 훨씬 무거웠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분,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범죄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브로커 뒤에 더 큰 세력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뭐라고요? 더 큰 세력이라니요? 브로커 혼자 수십억 원을 굴릴 수 없었습니다. 그 뒤에는 자금을 모아 불법 투자와 도박, 심지어 해외 송금까지 연결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손자분은 그 조직의 먹잇감이었던 겁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우리 손자가 단순히 돈 욕심 부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덫에 걸린 거였구나. 손자는 경찰 앞에서 울면서 진술했습니다. 저는 그냥 형이라고만 불렀어요. 진짜 이름도 몰랐어요. 근데 그 형이 항상 뒤에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한다고, 그래야 큰 돈 번다고.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손자분은 처음엔 피해자였지만 명의도용 같은 행위로 가담자가 된 거죠.
집에 돌아온 후 아들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결국 우리 아들은 범죄 조직의 먹잇감이었단 말이잖아.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거야. 며느리는 눈물을 쏟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아이가 혼자 그렇게 끌려가지 않았을 텐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탓할 시간이 아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아이를 구하는 거다. 조직에 끌려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 며칠 후 경찰은 우리 집에 보호 요청을 권했습니다. 조직 쪽에서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협박 전화나 낯선 방문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협박이라니요? 이미 경찰이 잡았는데도요? 브로커 하나 잡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세력은 아직 건재합니다. 그날 밤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네, 내 손자가 우리 돈을 말아먹었지? 그대가 치러야 할 거 아냐? 누구세요?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린 너희 가족 다 알고 있어. 내 집, 내 아들 직장, 며느리 다 알아. 조용히 돈 내놓으면 끝나. 안 그러면 후회하게 될 거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손자의 어깨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내가 만든 일이야. 하지만 이제는 숨지 말고 맞서야 해. 내가 저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손자는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이번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본격적으로 조직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집안 내부 정보가 계속 새어나가고 있었다는 것. 형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분, 이상하게도 조직 쪽에서 너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손자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아직도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흘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또 가족 중에 누가?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노려보며 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또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번에도 날 의심해? 그만 좀 해. 나도 피해자야. 저는 두 사람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해라. 지금 우리가 싸우면 조직은 더 좋아할 뿐이다. 서로를 의심하는 순간 우린 이미 진 거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엔 차가운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정말 우리 집안 어딘가에 또 다른 배신자가 있는 건 아닐까? 며칠 뒤 새벽에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간 없다. 이번 주 안에 돈 준비해라. 안 그러면 손자 새끼 진짜 끝장이다. 저는 수화기를 부들부들 떨며 내려놓았습니다. 손자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다 말할게요. 사실 그 형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제게 계속 연락해서 너 할머니 집은 안전하지 않다. 빨리 돈 벌어야 지킬 수 있다고 부추겼던 사람이요. 누군데? 누가 그랬어?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족하고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순간 온몸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은 말은 제 가슴을 처박는 망치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 형 말고도 저를 계속 부추기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하고도 친분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누군데? 누구냐고. 손자는 눈을 감고 울먹였습니다. 큰 삼촌이에요. 아빠 형.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 우리 형이 그런 짓을 했다고? 손자는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삼촌이 저한테 접근했어요. 내 아버지는 무능하다. 내 할머니도 결국 돈만 있지 지켜줄 힘은 없다. 내가 빨리 성공해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고
계속 그런 말 했어요. 그리고 그 형 브로커를 소개해 준 것도 삼촌이었어요. 순간 방 안 공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막고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에 그럼 처음부터 손자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같은 가족을 팔아넘기려고? 아들은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평생 형 밑에서 기죽고 살아왔는지 이제 알겠다. 결국 우리 집안까지 집어삼키려 했던 거구나. 저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쩌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서로 물어뜯는 꼴이 되었을까? 며칠 뒤 경찰 수사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큰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에 시달리던 중 불법 투자 조직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 집안을 노리고 손자를 미끼 삼아 돈을 끌어내려 한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가족을 이용한 최악의 범죄입니다. 손자분은 미숙했고 욕심에 끌려 들어갔지만 주범은 삼촌입니다. 그가 조직과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친아들이 아니라 원수였구나. 피부치라고 믿었던 게 결국 칼이 되어 돌아왔구나. 재판정에서 큰아들과 손자가 나란히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주범은 누구입니까?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A, 즉 큰아들이 브로커와 손자를 연결했습니다. 손자는 미성년이 아니므로 책임이 있지만 주도한 건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기회를 준 거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지. 제가 울부짖었습니다. 너 같은 게 아들이냐? 내 동생 집안을 망치고 내 조카를 파멸로 끌어들인 게 기회라고. 법정은 술렁거렸습니다. 결국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큰아들 징역 5년 실형, 손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판사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해자이자 가족의 어른으로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당신이 가족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 겁니다. 재판 후 집에 돌아와 저는 가족들을 모아 앉혔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습니다. 형도 감옥에 갔고 우리 집안 이름은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제가 부주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죄송해요. 손자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다시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았습니다. 그래,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신뢰는 다시 쌓는데 시간이 걸린다. 우린 무너졌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다시 세우자. 피부치끼리 서로 물어뜯다간 아무도 남지 않는다. 이제는 서로를 지키는 집이 되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자는 보호관찰을 받으며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쓰러져가는 노인들을 돌보며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할머니, 제가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이제 알았어요. 사람이 사람 곁에 있다는 게 그게 진짜 재산이에요. 아들도 며느리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큰아들은 감옥에 있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 집안은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손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얘야, 기억해라. 돈은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지켜주진 못한다. 돈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 있지만 존경받게 하진 못한다.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손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평생 그 말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 가족은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
배신은 집을 무너뜨리지만 믿음은 무너진 집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피눈물로 겪은 진짜 경험입니다. 돈 때문에 집안이 무너질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서로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